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미모의 여성들을 가끔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정 씨는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우 뭐 되게 예쁘고 날씬하시고 뭐 영화 배우고 그러면 막 이렇게 남자분들이 막 이렇게 대시하고 그런 분도 엄청 많고 좀 어때요? 그런 거 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해도 욕을 먹게 돼 있으니까 그냥 일단 이쁘면 욕 먹거든요. 자.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네. 우리 치타 씨는 어떠세요? 치타 씨는 보통 근데 이미지하고 원래 보통 본인의 그거하고 좀 같나요? 좀 다르나요? 다르다고들 많이 하시던데. 달라요? 네, 실제로 만나면. 겉에서 보기에는 되게 세고 되게 엄한 선생님 같고 막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선생님일 땐 엄해하죠. 아 선생, 아 지금 순간 선생님일 땐 엄해야죠. 봅시다. 거리 완전 난리야. 했잖아. 다시. 완전 난리야. 패스, 치타는 패스. 황보희 씨는 뭐 이렇게 막 남자들이 막 좋아하고 뭐 한번 사귀어보자, 만나보자 이런 분들 많죠. 어때요? 많지는 않은데 네. 없지는 않죠. 좋겠네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참 희한하게 저렇게 예쁘면 남자들이 엄청 사랑해주고 사귀자고 하고 막 이럴 텐데 의외로 홀로 있거나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이 일반적인 외모를 가진 여성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예쁘다고 인생이 늘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쁜 분들 힘들어요. 물론 안 예쁘면은 더 힘들죠. 더 힘들어요. 예? 이쁜 사람이 힘든 거 힘들어야 되고 또 걔네들이 안 힘든 것도 또 힘들어야 되고 어차피 인생은 이쁘나 안 이쁘나 다 힘들어요. 이게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뻐서 호감을 갖고 남자도 뭐 외적 매력이 있고 뭐 좋은 회사를 다니고 그래서 사귀지만 되게 보면은 그것만으로는 오래된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헤어질 때 가장 심각하게 헤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쭤봤더니 그거는 바로 뭐가 안 통한다는 거죠? 말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그 이효리 씨 집을 딱 보면은요. 이효리 씨가 이상순 씨한테 이렇게 말해요. 오빠. 그래서 이상순 씨가 야, 너 왜 이렇게 오빠를 자주 불러? 그냥 오빠 그냥 하루에 몇 번만 불러. 그랬더니 오빠, 근데 오빠는 나랑 왜 결혼했어? 그래서 네 항공 마일리지를 쓰려고 결혼했다고 해요. 그냥 부부가 돼야 합산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오빠, 나는 오빠랑 말하는 게 엄청 재밌어. 난 오빠랑 말하려고 결혼한 것 같아. 인생의 핵심을 말해버린 것 같아요. 오빠랑 뭐 하려고 결혼했다고요? 말하려고. 여기 남성분들 많이 오셨는데 남성분들은 결혼할 대상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거 뭐로 생각하죠? 솔직히 말해봐요. 여성을 딱 볼 때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화를 낼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화나는 날이에요? 남자는 이성의 매력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외적인 매력. 집단적으로 훨씬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영화 곡성에 보면 인간관계에 아주 중요한 두 대사가 전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무엇이 중원디. 무엇이 중원디. 그리고 두 번째 대사는 현혹되지 마소이. 얼굴 예쁜 거에 현혹되지 마셔야 돼요. 남자분들. 그거는 좋은 계기. 그렇지만 오래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죠. 그것을 이효리 씨가 말한 거예요. 나는 오빠랑 말하는 게 너무 재밌어. 나 오빠랑 말하려고 결혼한 것 같아. 내가 말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해요. 다른 프로에서. 그 이상순 씨 좋은 사람이죠? 그랬더니 아우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이 있지. 상순 오빠는 저랑 잘 맞는 사람이에요. 정말 요가로 뭔가를 깨달아 버리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바로 요가 등록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상순 씨의 특징을 알아냈어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옷가게에 갔어요. 근데 막 이효리 씨가 옷을 막 많이 사요. 그러면 보통 한국 남자들은 거기서 뭐라고 하세요? 막 가자. 가자. 네. 빨리 사! 뭐 살지 생각하고 와. 와서 고르지 마. 너 옷을 바꿀 때가 아니야. 넌 몸을 바꿔야 돼. 싸우고 싶다. 그런데 그 이상수 씨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무 공감. 뭘 많이 사니까 이렇게 해요. 효리야, 너 그거 비슷한 거 집에 있지 않아? 맞아. 아, 말을 좋게 하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 아, 저런 남자 참 좋구나. 그리고는 확실히 느꼈어요. 전 남자분들한테도 물어봤거든요. 가장 싫어하는 아내상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애들이 정말 싫어하는 엄마상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성분들이 한번 그냥 여러분 특징을 말해볼래요? 뭐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여성이 제일 싫대요. 중장기적인 관계를 맺을 때는 뭐 좀 과체중인 사람, 안 예쁘다고 느끼는 사람 그런 거 얘기 없어요. 같이 그냥 오래 살잖아요. 몸매 길들여져요. 그냥 동물의 왕국 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럼 뭐 치타 나오고 호랑이 나오고 그러는 거야, 그냥. 그 몸매 보고 맨날 사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한 건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는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합니다. 저희 엄마는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 모임에 가서 왜 이렇게 말을 기분 나쁘게 하시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자기는 틀린 말은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격 자체가 원래 한 번 아니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명령이나 지시를 하면서 비난을 하면서 그런 말투를 많이 한다고 하네요. 너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엄마 성격 아니 모르니. 엄마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성격 자체가 원래 이런 방울뱀이 내는 소리를 엄청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말들을 보통 할까요? 그걸 이렇게 역추적으로 해서 알아봤더니요. 내가 뭔가를 틀렸을 때, 내가 뭔가를 온전하게 성과를 이루지 못했을 때 내가 받아들여졌다라는 느낌을 못 가지면 우리가 그렇게 한대요. 자, 한국에서는 누군가를 칭찬할 때 뭐라고 칭찬하죠? 제가 오늘 이 방송에 나간다고 뭐 주변에 한두 사람한테 얘기하면 100% 이렇게 말해요. 잘해. 제가 성악을 전공했잖아요. 외국의 합창단과 한국의 합창단이 다른 게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엔조이 하자. 자, 우리 준비 다 끝났으니까 엔조이 하자. 근데 우리 한국 합창단 이래요. 잘하자. 잘하자. 정신 바짝 차려. 너 항상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지금 무대가 호락호락한 게 아니야. 그리고 이제 외국 합창단의 친구들이 끝나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탁 내려오면서 이렇게 말해요. 즐겼니? 젠틀하다. 즐거웠어? 어땠어? 즐겼어? 저희는 내려오면서 틀렸냐? 야, 아까 거기 플랫이냐? 아, 틀린 것 같아.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려서 이제 유소년 되게 명문 구단에 간 친구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유럽하고 한국하고 축구 같이 해보니까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냥 아주 툭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한국은 이기려고 하는 거고 여기는 즐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려고 하니까 골문 앞에서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볼이 뜨고 그리고 창조적 플레이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정말 핵심을 얘기해버린 것 같아요. 이기려고 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는데 그 단계를 넘어가는 것은 인간의 창의적인 모든 플레이가 필요한데 거기에서는 이기려고 하거나 1등 하려고 해서는 그 창의성이 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적에 그런 말들을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하대요. 아빠, 저 취직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놀라는 거. 너무 좋겠다. 우리 아들. 이런 집이 있고 지금부터 시작이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항상 겸손해. 네가 뭘 알아? 어른들 말씀 잘 듣고. 맞아.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마음은 이렇게 되는데 기운이 오르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 언어를 쓴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남하고 사이 좋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하고 사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내 안에 셀프 텔러라는 존재가 있대요. 셀프 텔러. 나에게 말을 거는 나. 근데 이 나는 언제 말을 거냐면요. 평상시에는 안 걸다가 어떤 긴급한 상황이 툭 하고 올 때. 자, 오다가 접촉사고가 툭 났어요. 그럼 셀프 텔러가 여러분에게 말을 걸 거예요. 두 종류로. 첫 번째, 천만다행, 몸 안 다쳐서 다행이다. 차는 보험 처리하면 돼. 완전 오늘 건진 거야. 안 다쳤잖아. 벨트도 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고 차가 툭 받치는 순간 어쩐지 요즘에 별일이 없었다. 이씨. 아이고 나 진짜 나 요즘에 뭐가 잘 돼서 불안했어. 이씨. 에이 짜증나. 이씨. 그 셀프 텔러가 보통 딱 뭐라고 말해요? 너 이럴 줄 알았다. 아 어쩐지 행복하다 했다. 요즘 아무 사건 사고도 없다 했다. 딱 이렇게 진짜로. 저는 그냥 이러고 마는데. 아 봐봐 안 다쳤지. 괜찮다. 뭐라고 해요? 저는 거의 전자편이에요. 큰일을 막기 위해서 액땜을 했나 보다. 근데 좋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황보미 씨. 저도 전자편인데 좀 세옹지마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아 그래요? 저는 다시 하겠습니다. 안 돼.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나요? 괜찮아. 자, 그럼 여러분은 한번 우리가 다 들어볼 수는 없으니까 나는 그런 사건 사고가 툭 날 때 야, 몸 안 다쳤으니까 천만다행이야. 이만하면 다행이야. 이런 소리가 들리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어쩐지 요즘에 별일이 없었어. 솔직히. 거의 반반 정도 되시네요. 그러면 그 셀프 텔러라는 건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알아봤더니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그러한 사건,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에게 말해준 사람들의 언어와 비언어에서 영향을 꽤나 많이 받았대요. 저는 어려서 미국 영화를 봤어요. 미국에 가서 아이가 비싼 접시가 깨졌는데 엄마가 화를 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죠? Are you okay? 얼굴 표정, 비언어를 쓰면서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저는 그때 제가 미국 스타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USA 엄마랑 너무 잘 맞더라고요. 저희 엄마 전라도 해남 사람이에요. 겁나 부러. 이것이 오네 아주 징해부러. 저 앵글 함께 했더니 뭐단지 냉겨두냐 다 깨부러라. 저는 언젠가 미국에서 친엄마가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국 애들 바닷가에서 수영하다가 빠져 죽을 뻔해봐요. 엄마 아이 구해내고 아이가 인식이 돌아오자마자 눈물을 머금으면서 그 서글서글한 비언어를 쓰면서 똑같이 말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Are you okay?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그리고 마지막 아이의 운명을 바꿀 긴 대사를 치죠. 넌 이 힘든 사건을 통해 네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여러분 얼굴 표정이 그건 왜 영어로 안 하냐? 그건 왜 영어로 안 하냐? 좀 쉬운 것만 영어로 하고 말이 길어지니까 한국말로 할 수 있으면 해드렸죠. 너무나 감동적이죠. 인간은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망하거나 죽는 게 아니고 힘들었을 때 위로 못 받으면 그때 망하는 거래요. 저도 고향이 바닷가였어요. 네? 수영하다가 미역에 미끄러져서 죽을 뻔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어린 나이에 알았어요. 위로는 필요 없다.
조용히 넘어가는 게 최고다. 뭐 이거 얘기한다고 뭐가 되냐? 그런데 저희 막내 누나 김미자 촉새 입이 엄청 싸요. 어느 집에나 그런 것들이 꼭 있습니다. 그 촉새가 가서 엄마한테 고자질을 했고 아들은 죽을 뻔했고 집에 겨우 살아서 들어온 아들에게 엄마가 뭐라고 하면 아들의 인생이 반전 가능하다고요?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근데 엄마는 저를 보시더니 짧게 하시더라고요. 뭐단지 살아버렸냐? 아가, 너는 뭐단지 살아버렸어.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은 그때 저는 아이가 느꼈던 감정을 기억해요. 첫 번째, 자책. 나는 왜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바닷가에 놀러 가서 나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나? 엄마 말대로 공부도 못하고 이런 일이나 하고. 그러면 아이는 자책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주변 어른들이 우리가 사건과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말해줬냐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우리의 셀프텔러를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의식의 반복은 무의식이거든요. 그리고 무의식은 다시 의식의 영향을 또 주고 이것의 반복은 인간의 운명과도 같고 인간의 삶을 바꾸기도 하거든요. 우리 네 분은 어렸을 적에 기억에 남고 그럴 만한 어떤 뭐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결정적 순간에 한마디를 해준 게 딱 기억나는 게 혹시 있으세요? 누군가 저를 밀어가지고 제가 높은 데서 떨어진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랬어요. 뭐 하려고 하루는 공부는 안 하고 거기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사서 그분 한씨 아니에요? 저희 엄마도 한씨인데. 네. 비난. 네네. 그래서 그 이후로 절대 그 높은 곳은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이 조금 트라우마. 지금도 그러면 높은 곳은 잘 가지 않아요? 네. 촬영한다 할 때 뭐 좀 그런 위험한 곳은 그럼 사전에 콘티 보고 그건 저는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일할 때는 조금 위험해도 감수하고. 감수하고 하는 거고 평소에는. 그래요. 치타 씨는 어떠세요? 사고가 뭐 난 적이 저도 있어서 근데 저는 그때 버스를 이겼다 이러면서 이렇게 해주고 살아서 천만 다행이고 운명이다 이러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사건 사고를 안 당하는 게 가장 좋은 거지만 당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버스를 이겼구나 네가.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그게 다시 또 그 버스를 타게 하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게 하는 그 무엇이세요? 큰 트라우마는 안 생겼어요. 가끔 뭐 차 타고 가는데 옆에 큰 게 있으면 놀라긴 하는데 내 일상에 지장이 될 만큼은 지장이 아니지. 될 만큼은 아니에요. 그분 참 만나보고 싶네요. 황진수 씨는 뭐 사건 사고 별로 많이 겪었죠? 네. 많이 겪었죠? 네. 수도 없이. 네. 저는 택시에 치였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달리기 그때 제가 동네 1등이었거든요. 택시를 내가 따라잡을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무모하게 뛰어들어갔어요. 택시가 달려오는데 근데 정말 큰 사고여가지고 공중에 날라서 바닥에 얼굴 이쪽이 다 벗겨졌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엄마한테 죽었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다녔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때 할머니 집에 맡겨졌었는데 이제 생각나는데 할머니가 그랬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해주셨어요? Are you okay? No problem. 할머니 어디 분이신데요? 할머니가 한국 분이십니다. 여성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우리 결혼하신 여성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랑 살아보니까 남편이 나이가 먹을수록 어른이 되던가요? 애가 되던가요? 애가 되죠? 인자해지던가요? 잘 삐지던가요? 잘 삐지죠? 삐지면 대화로 풀려고 하던가요? 지 동굴로 기어 들어가던가요? 동굴로 들어가죠? 그러면 여자는 비난을 한다고요. 왜처럼 왜 저래? 나이가 몇인데? 그러면 남자는 그 비난에 더 깊숙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도대체 남자들은 왜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 되지 못하고 애가 되고 잘 삐지는 걸까요? 저도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자분들을 만나면서 왜 삐지게 됐나. 그리고 저는 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요. 남자가 어렸을 적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을 좀 했으면 남자는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상대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잘 삐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의 40대 중후반, 50대, 60대, 70대의 남자들은 대부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할 걸 했죠. 그리고 자기가 맞는 걸 자꾸 해봐야 아는데 안 해본 거죠. 그리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거죠. 저는요, 한번 마음의 병이 왔거든요. 마음의 병이 올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요, 얘기하면 좋대요. 나 힘들다고. 근데 누가 얘기를 못하냐면 첫 번째, 자존심 센 사람. 자기 이미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 남한테 피해주기 싫어하는 사람. 저는 그 두 가지 다더라고요. 남한테 피해주기도 싫고, 그리고 자존심도 세고. 저는 제 이미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 소통 강의 이런 거 하는 강사인데 우울증이면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하기 싫어. 그러다가 견디다 몸에 증상이 와서 찾아갔어요, 병원에. 그래서 딱 갔는데 어디가 안 좋으셔서 오셨어요?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어디가 안 좋으세요? 갈까? 이게 심장이 이런 식으로 쪼이고요. 저녁에 잠을 못 잔 지 한 3, 4일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젊은 사람도 많이 힘듭니다.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심장이 쪼인다. 그러시더니 다른 증상은 없어요? 다른 증상이요? 다른 증상. 목숨이 두 개면 하나는 아직 애가 어려서 남아 있어야 될 것 같고 하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죽고 싶다. 선생님,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을 먼저 어떻게 하고 나서 제가 죽는 걸로. 선생님, 지금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 다시 써주십시오, 선생님. 이 얘기가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저 다른 병원에 가서 처음부터 이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도 나름 책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런 마음의 병을 이기려면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허리띠를 해요.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허리띠예요. 저 여러분의 시선이 저의 얼굴 말고 허리에 계속 온다는 걸 많이 봤어요. 물론 여러분 눈에 보기엔 밧줄처럼 보이겠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하나씩 찾으면서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 제가 좋아하는 것도 알아냈어요. 저는 과일을 맺는 과일나무를 제가 재배하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저는 포도를 좀 해요. 강의가 주업이니까 많이는 못해요. 그냥 남양주 쪽에 한 7만 평? 텃밭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뭐 노는 땅 뭐 이렇게 뭐 그냥 뭐 하는 거죠. 전 한 그루가 있어요. 한 그루. 가평 강연 가다가 길거리 농원에서 포도를 팔더라고요. 나무를. 포도나무 파는 걸 처음 봤어요. 근데 열매가 맺혀져 있더라고요. 근데 7년 동안 열매가 나요. 그래서 아침마다 사진으로 담아보거든요. 근데 그게 제 마음을 치료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 최근에 정말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좀 이름 들으면 다 아실 레스토랑인데 식사를 하다가 너무나 감동적인 문구를 본 거예요. 벽에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사랑이여라. 그 밑에 레스토랑 상호 병천순대라고 써있어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사람의 몸이 잘 이동하지 않고 사람은 잘 변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마치 구름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힘으로 옮길 수 없고 칼로도 옮길 수가 없어요. 오직 구름을 움직이는 것은 바람이죠. 근데 그 바람이 인간에게는 사랑인데, 즉 무슨 사랑이냐면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 그리고
내 안에 아직 삶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쩌다 어른 이거 신청한 거예요. 그리고 신청했다고 다 되지 않거든요. 아직 삶이 잠있는데. 아직 삶이 잠있는데. 아직 삶이 선생님을 아직 삶이 선생님을 포기하지 않은 거라고 받아들여도 돼요. 최근에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연주를 했어요. 드보르작의 신세계로부터. 체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향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하는 것도 신세계로 들어가려는 거고, 어두운 내 삶, 내 어두운 주변 과거에서 내가 또 새로운 세계로 가는 건데 이게 되게 두려워요. 네. 저는 배우가 너무 하고 싶은데 뭐가 제일 두렵냐면 제가 연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게. 그 기회를 얻어야 되는데 이걸 어디 가서 얻어야 될지. 그리고 자꾸 뭐 겨우겨우 해서 찍었는데 편집되고. 두렵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우리는 그런 자기의 신세계를 앞두고 있거든요. 제대하려고 하는 사람은 신세계로 들어가는 거고, 이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신세계로 들어가려는 거고,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도 신세계로 들어가려는 거고. 뭔가 우리는 삶이 죽을 때까지 계속 신세계로 들어가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세계에 아주 유명한 음악이 이거예요.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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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란. 영화 어디서 나오죠? 조스에서. 뭐가 등장하기 전에 이 음악이 나올까요? 상어. 그렇죠. 한 번에 나를 토막 내버릴 것 같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말한 건 그거예요. 마치 조스처럼 선생님의 영혼을 토막 내버린 것 같아요. 야, 넌 안 돼. 야, 내가 이거 하루 이틀 하냐? 너 같은 애가 사회복지사가 되면 안 된다고. 넌 너나 복지해. 그러면 막 심장이 다 찢어지는 것 같아. 나 이것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정말 살아야 되나? 내가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스티븐 스필버그는 신세계로 들어가는 두려움을 그렇게 조스가 나오기 전에 쓴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연결된 음악이 중요해요. 딴딴딴딴 따란 딴딴딴따단. 여기에서 여러분 느껴지는 느낌은 뭐예요? 경쾌함, 활기참, 기대, 설레임, 환희. 삶이 두렵거든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두려우니까 연주 그만하면 내 음악은 두려운 음악으로 딱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계속 연주하시면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어요. 사람은 두 번 착각한대요. 잘 나갈 때 계속 잘 나갈 거야. 두 번째, 힘들어질 때 계속 힘들어질 거야. 둘 다 착각이래요. 그러니까 요즘 잘 나가면 감사하게 잘 누리고, 그리고 요즘 우리가 좀 못 나간다면 이것도 지나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성분들 막 예전에 몸매 장난 아니었다가 지금 장난꾸러기 되고 막 개구쟁이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장난을 그냥 엄청 쳐. 그냥 잘 나간다고 너무 거만할 거 없고, 요즘 좀 장난쳤다고 너무 슬픔에 빠지지 마세요. 삶은 계속 신세계로 들어갈 건데 우리가 그 연주를 멈추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딸아이가 7살이 됐고요. 그다음에 쌍둥이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딸이 잘 안 가져져서 병원에서 낳은 아이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모든 아이가 그렇겠지만 더 사랑을 해줬어요. 되게 어렵게 낳은 아이니까.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하나면 너무 외롭다고 이제 병원에서 또 시술을 했는데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쌍둥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때 사랑을 받았던 첫째 아이가 느끼는 마음을 심리학에서는 보위를 빼앗긴 왕의 슬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연예인이라는 직업, 뭐 배우, 가수 모든 것들이 정말 막 잘 나가잖아요. 정말 잘 나가본 사람이 이게 참 마음 관리가 쉽지 않거든요. 저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공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열등감이 없었어요, 학생들끼리. 왜냐하면 나 40등이고 제 1등이지만 뭐 나 마음 먹으면 2달 안에 잡어. 죄송아, 나 마음 먹으면 너 2달 안에 잡는다고. 기다린다. 근데 나 지금 마음을 안 먹는 거야, 지금. 나 그냥 마음 안 먹고 졸업할 건데 나 너 마음 먹으면 2달 안에 잡는다. 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열등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경희대 성악과에 25세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대학생이 돼서 열등감이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근데 서울대 학생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서울대 피아노도 잘 치시고 노래도 잘하시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노래를 머리로 하나? 나 진짜. 아니, 노래를 머리로 안 하고. 필이야. 필링. 그리고는 이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인정이 안 되고 나보다 못하면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남에 대한 인정하지 못함과 무시가 아니라 제 스스로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공고를 나와서 음대를 25세 들어가니까 동기들은 예고 출신인 거예요. 저는 공고. 친구들은 피아노 치다 왔고 저는 납땜하다 왔고. 그러니까 기초 실력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애들은 다 악보도 어려운 거 쳐요. 막 이렇게 옆에 막 영어 써진 거 막 모짜르지 막 이런 거 막. 저는 바이엘 쳤어요. 바이엘. 초등학교 1학년이 치는 거 있어요. 표지에 영어 없고 너구리하고 다람쥐하고 8분음표를 들고 미끄럼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너구리하고 다람쥐하고 둘이 친구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인상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동기 애들한테 별로 기죽기가 싫더라고요. 군복 입고 다녔어요. 3년 동안. 동기 애들이 오빠는 언제 제대하냐고 맨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열등감이 그게 제대가 안 되더라고요. 내가 나를 인정 못하니까, 내가 나를 존중 못하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내가 인정을 못하겠고 나보다 못하면 되게 무시가 되더라고요. 너무 잘 될 때 막 그 생각 들 수 있죠. 어때요? 항상 있죠. 신인 때 저 선배처럼 되면은 나는 성공한 거겠다 싶어서 그 선배처럼 되면 잘하는 사람 위에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더 잘하는 사람 위에는 막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 위에 가면은 미친 사람들이 있고 막 이거는 게임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램 막 불러주다가 또 안 불러줄 때도 있잖아요. 네, 있죠. 어쨌든 사랑을 받으면 함께 오잖아요, 두려움이라는 게.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버리거나 못 보거나 이렇게 하긴 싫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받을 때도 충분히 그걸 저는 느끼고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참 마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버스를 이기는 이런 마음이, 여배우분들은 보통 아름답고 날씬하고 되게 예쁠 때에 대한 사람들이 그게 좀 있잖아요. 근데 나이를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거는 여배우분들은 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10대와 20대, 30대의 아름다움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직업이든 그 본인의 마음을 가장 컨트롤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생각나요. 나는 나이 먹은 지금 내가 젊은 너희를 부러워하지는 않는다. 나는 나이를 먹어봤다. 젊어도 봤고. 넌 나이 안 먹어봤지 않냐. 그래서 그때 나도 저렇게 나이가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바로 보위를 빼앗긴 왕의 슬픔인 거예요. 전에 잘 나갔었는데 못 나갈 때가 오거든요. 아버지들 현역에서 엄청 잘 됐는데 은퇴하면 어느 날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배우도 내가 정말 이 작품 저 작품 잘 됐는데 안 돼 봐요. 내가 되게 사랑받고 잘 나갔고 내가 되게 자존심이 셌는데 어느 날 내가 그렇게 사랑을 못 받게 되거나 상황이 내 뜻대로 안 되거나. 그러니까 아이가 이상행동을 하더라고요. 유치원에 데려다 줬는데 이러는 거예요. 아빠, 저 실내화 갈아 신을 때 가지 말고 거기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 여기서 보고 있을게. 빨리 갈아 신어. 그래서 얘가 저를 보면서 5분 동안 실내화를 갈아 신더라고요. 귀엽다. 귀여워.
그러더니 아빠 저 2층 교실로 올라갈 때 거기에 서서 손 흔들어요. 근데 다른 집 애들은 다 그냥 실내화 갈아 신고 가는데 얘만 그러는 거예요. 이 광경을 7분 동안 지켜보던 선생님이 친절하시지만 짜증난다는 말투로 아버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른 들어가. 아빠 이따 온다고 그러잖아. 그랬더니 얘가 선생님한테 연행되듯이 끌려가면서 계속 저한테 이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시간이 천천히 가면서 아이의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는 전에 어머니가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창호가, 너 너희 딸 귀엽지? 엄마도 너 그렇게 키웠어잉? 그런데 유치원 앞에서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이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제 또래에 비해서 적응을 잘 못했거든요. 초등학교도 일찍 들어가서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남들 대학 갈 때 저는 대학을 계속 못 가고 그리고 공고는 제가 원해서 간 게 아니고 전 인문계를 가고 싶었는데 성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 인문계 시험 보면 떨어질 확률 반, 붙을 확률 반이야. 어떡할래? 또 자존심을 세가지고 또 선생님한테 진흙 들기 싫더라고요. 선생님, 용의 꼬리가 되느니 뱀의 머리가 되겠습니다. 공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공고 갔는데 뱀의 꼬리가 또 되고. 학교 환경이 그때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저는 동급생한테 늘 돈을 뺏겼어요. 저는 그게 되게 수치스럽더라고요. 동급생인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상호가 500원만 꽂으라. 꽂았죠. 만약에 그 친구가 이 방송을 본다면 돈 갚았으면 좋겠어요. 형편이 좀 풀렸다면 이제 좀 갚아라 500원. 뭔가 해보겠다고 25세 음악대학 들어갔는데 또 예고 나온 애들한테 또 잘 안 되고 그리고는 또 노래하던 애가 강의하겠다고 하는데 뭐 처음부터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 유치원 앞에서 제가 제 또래 애들이 보통 하는 것들을 적응 못하는 게 순간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나를 이럴 때마다 이 눈빛으로 쳐다봤구나. 그러면서 되게 창피하게 유치원 앞인데 제가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칼보다 날카로운 단어가 제 심장을 베고 가더라고요. 한자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계좌 이체. 엄마에게 돈을 보내야 되겠다. 나를 이렇게 수십 년 보셨던 그분에게 갑자기 사랑한다고 하면 걱정하실 테고 조용히 송금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뭔가 요즘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헤어졌을 수 있고 사업이 또 망했을 수도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그런 눈으로 본다라는 사실인 것 같아요. 몇 달 전에 외가 쪽에 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아이는 7살이 되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둘이 침대에서 자는데 저한테 묻는 거예요. 갑자기 아빠도 죽어요? 그러더니 저도 죽어요? 7살짜리 아이가 자기도 죽냐고 그러는데 이게 거짓말을 해야 될지 솔직히 말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너도 죽어 언젠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천국 가.
근데 너 그전에는 서로 못 본다? 오랫동안.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돼. 그러려면은 하기 싫어도 운동 꼭 하고 야채를 많이 먹어야 돼. 야채. 요즘 야채를 안 먹더라고. 그리고 웬만하면 너 사이좋게 지내야 돼. 아이가 1분도 안 되는 순간 죽음에 대해서 다 들어버렸습니다. 마음이 어떤지 저한테 등을 돌아서 눕더라고요. 그리고는 영화보다 슬프게 말했어요. 아빠가 죽어도 전 살고 싶어요. 만수무강해라. 넌 좋겠다. 아빠보다 오래 살아서. 사람은 오래 살면 한 100년 산대요, 이제.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오신 젊은 분들에게 남은 시간은 한 70년? 그리고 어른들께 남은 시간은 40년 정도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중에 3분의 1의 시간을 잔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이에게 남은 시간은 45년 전후. 어른들께 남은 시간은 30년 전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인기가 있든 우리가 인기가 없든 우리가 몸이 장난 아니건 장난 심하건 뭐가 나온지보다 훨씬 중요한 건 우리의 시간이 한없이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운동을 하시고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야채. 고기 좀 많이 먹지 말고 야채 먹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이의 첫 번째는 남녀 사이가 아니고 나하고 내 사이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아프리카를 다녀왔습니다. 월드비전이라는 NGO가 있는데요. 어느 날 강의를 의뢰했는데 제가 거기를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강의가 끝나고. 자, 우리 힘든 아이들만 보여주고 돈을 받는 세상은 지났습니다. 오히려 뭔가 후원자들에게 좋은 강연 콘텐츠를 주고 그걸 강연화해서 그분들에게 관심을 유도합시다. 그래서 그분들이 시키지도 않은 건데 제가 막 이걸 하자고 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이러한 현상을 영어에서는 OGR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예, 오지랖이에요. 맞아요. 오지랖. 맞아요. 저 오지랖 좀 있어요. 오지랖.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지랖을 펴서 아프리카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전 처음에 뭐 우물 파거나 학교 짓는 거를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내전 지역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좀 많이 갔다. 이게 내가 내전 지역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고 총을 쏘고 막 이러는 건데 어디를 가냐고 그랬더니 수단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우간다로 100만 명의 난민이 왔는데 그 난민 캠프에 가서 이야기들을 강연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유익한 강의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다 왔어요. 근데 난민촌에서 뭘 봤냐면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는요. 아이에게 내전이래요. 그리고 그 내전은 아이 안에 있는 셀프텔러와 자기와의 관계를 악화시킨대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소년병이 돼버렸어요. 부모에게 보호받아야 할 때에 보호받지 못하잖아요. 아이는 얼른 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른아이가 돼버렸다. 어른아이. 이게 바로 어쩌다 어른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 때 어린아이처럼 보호를 받고 어린아이 때 좀 응석도 부리고 어린아이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했으면 좋았는데 그걸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어쩌다가 시간이 지나서 뭐가 됐다고요? 어른아이가 됐어요. 근데 이 어른아이는 평상시엔 잘 안 드러나다가요. 관계를 맺으면 드러난대요. 그게 연인 관계든 부부 관계든 부모 자식 관계든 뭔가 업무가 아닌 좀 친밀하고 중장기적 관계를 맺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아이가 이렇게 드러난대요. 그럼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치료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버지가 그림을 좀 하셨어요. 그 그림을 하셔가지고 이제 많은 환원을 하시고 무소유를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근데 그때 엄마가 너무 현명하시게요. 아버지가 그림을 좀 하셨어요. 그 그림을 하셔가지고 이제 많은 환원을 하시고 무소유를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를 많이 봤어요. 근데 그때 엄마가 너무 현명하시게요. 아빠가 이제 며칠 집을 나갔다가 들어오면 전쟁의 시작이에요. 그럼 얼른 저보고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망가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아이가? 엄마를 내버려 두고 내가 여기서 도망간다는 죄책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어린 나이에 계속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공사장 같은 데 앉아 있으면 누군가가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김미자. 그 퀄리티 떨어지는 김미자가 2학년, 저 1학년. 그러면 그 김미자가 이 무서움에 떠는 동생을 보고 뭐라고 해줘야 돼요? 괜찮아요.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그렇지만 김미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네가 남잔데 엄마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는 왜 아빠가 술 먹고 오면 맨날 도망가? 넌 겁쟁이야. 그러면 이제 저는 제가 거기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빠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리고는 저는 얼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나이가 먹고 내가 이 사람하고 좀 불편하잖아요? 그럼 도망가 버려요. 저 사람하고 싸울 것 같잖아요? 그럼 아예 말을 안 해버려요. 사실은 조금 싸우고 뭔가 좋아져야 될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어쩌다가 어른이 돼버립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사회활동은 어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른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가 관계 속에서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정말 큰 사랑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비난하게 돼 있습니다. 야, 너는 뭐 겉은 막 번드르르한데 너는 왜 그러니? 저는 우리의 굳어버린 아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거기를 찾아가야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해주면 좋죠?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그리고 마지막 긴 대사 뭐죠? 네가 이 힘든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넌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우리의 사연은 그게 자기의 직업이 되기도 하고 그게 자기의 콜링이 되기도 해요. 근데 위로받지 못한 사연은 이거는 그냥 사연입니다. 그리고 사연 많은 인생, 사연 많은 집안이 돼버리는 거죠. 사람은 기억을 머리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온몸에 기억하는 것 같대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는 건 자기의 지워지지 않은 힘든 정도의 추억을, 기억을 안아주는 거랑 유사하대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게 별거 아닌데 효과가 괜찮답니다. 네, 그리고는 여기까지 살아온 자기에게 자기가 괜찮니? 괜찮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괜찮니? 괜찮아. 지금 얼굴 표정은 뒤져보라라. 자, 얼굴이 중요합니다. 얼굴 느낌이 중요하거든요. 자, 이제는 우리 옆에 있는 분 동성이면 한번 안아주시고 이성이면 한번 안아주세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랑 압수도 하시고 허그도 한번 하시죠. 네네, 반갑습니다. 네. 난민들이 난민촌에 오잖아요. 그런데 고향이 좋아지면 100% 고향으로 돌아간대요. 근데 이 고향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땅이 아니라 사람 사이인 것 같아요. 친정집이든 시댁이든 사이가 안 좋으면 우린 추석에 가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우리가 난민촌에 좀 좋은 집 짓고 사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돌아가야 할 고향들이 내전이 끝나고
나와 내가 사이가 좋아지고 그리고 부모의 사이가 좋아지면 자식들은 밖에서 다 자기의 고향으로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여성의 심리 행동 패턴을 좀 몇 개를 알게 됐어요. 맞으면 우리 여성분들이 맞다라고만 좀 해주세요. 여성들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살이 찌지 않았는데 본인이 살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진짜 많아요. 그리고는 너무 살을 빼고 싶어해요. 맞아요. 그리고 안 빼요. 그리고 안 빼요. 사람이 빼고 싶으면 빼야 되잖아요. 맞아요. 왜 그러는 거야? 너무 하고 싶으면 하면 되잖아요. 이 살을 빼려면 운동을 많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살을 빼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들은 뭐 아가씨나 아주머니 분들이나 철이 바뀔 때쯤에 입을 만한 적당한 옷이 없어요. 입을 옷이 없으니까 뭐 쇼핑을 한번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남자친구나 남편하고 가서 이제 고르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럼 이렇게 물어봐요. 오빠, 나 이거 보라색에 어울려? 분홍색에 어울려? 자, 이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소통이 된다고 여성들은 느낄까요? 보통 뭐라고 하세요? 여보, 나 이거 보라색에 어울리는 것 같아? 좀 분홍색에 어울리는 것 같아?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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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없다는 뜻이거든요.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관심 없다. 황희승 씨는 어떻게 하세요? 저도 똑같이 대답해가지고 공감하고 있었어요. 저도 지금. 똑같이. 세 분 다? 네. 아, 둘 다 잘 어울려요. 그럼 우리 결혼 안 하셨으니까. 저도 다 잘 어울린다. 남자는 보통 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나요? 비슷비슷한 것 같아. 이제는 거기선 감동이 없거든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네. 남성분들 이거 어렵지 않고요.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암기했다 발표하신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냥 구구단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이사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친절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얼굴은 시크하게. 내용을 되게 묵직하고 디테일하게 가는 거죠. 2초밖에 안 걸립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여보, 나 보라색에 어울려, 분홍색에 어울려? 얼굴 표정 없애시고 그냥 이러시면 돼요. 보라색은 어려 보이는데 분홍색은 날씬해 보이네. 자, 보세요. 군대도 갔다 왔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한국 남자들이 이런 언어를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전혀. 옛날 어머니 아버지는 같이 쇼핑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남자들이 이런 걸 모르는 거죠. 이 언어를.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언어를 모르는 거죠. 그런 남자와 그런 여자가 만나게 되면요,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싸웠어요.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가. 오빠 가라고.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가지 말고 나를 잡아줘. 잡아. 난 명분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남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도 돼. 그러면 여자가 거기에서 가라고! 가라고!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서 가요. 네가 가라고 해서 간 거다. 네가 가라고 해서 간 거다. 난 잘못 없다. 그리고 남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네가 말을 해야 알아들 거 아니야. 그렇지. 응? 네가 말을 하라고. 그러면 여자분은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걸 말로 해야 돼? 내가 말로 해야 되냐고.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근데 사실 여성은 벌써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가. 이 말은 가지 말고 잡어. 역시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는 게 맞나 봐요. 남자는 그러면 왜 이런 여자하고 같이 살기로 결정을 했을까요? 여자는 왜 이런 남자하고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을까요? 알아봤는데 이것은 인간의 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랍니다. 자, 사람의 뇌에는 몇 개의 중추가 있는데요. 중심 중추가 언어 중추래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말을 들었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가 자기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근데 보통 남성의 뇌, 일반적 남성의 뇌의 언어 중추는 하루에 7,000개의 단어를 말하기 시작했더니 피곤함을 느낀대요. 근데 보통 남성과 사는 보통의 여성의 뇌는 2만 개 정도를 말할 때 우리는 서로 잘 쉐어가 되고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죠. 자, 7,000개인 남자가 어떻게 2만 개인 여성의 그 뇌에 만족감을 주고 결혼이라는
합의를 이끌어냈을까요? 남자의 뇌는 한 여성을 만나서 매력을 느끼는 순간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기 시작한대요.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이 다 경험을 해보셨지만 네? 뭔가가 처음에 막 이렇게 사귀고 막 불이 일어날 때는 이 남자는 독특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여성의 집이 매우 먼데 바래다 주려는다고 하는 거예요. 남성의 집 파주, 여성의 집 여주. 근데 토 나와요, 토 나와. 거기 운전하다가 토 나와. 너무 막혀. 너무 막. 저도 한번 가봤는데 너무 막힌다고. 그럼 이제 여성이 예의상으로 오빠 들어가세요. 피곤하시잖아요. 그때 오빠 호르몬 나오면 오빠 괜찮다고. 너랑 가는 길은 항상 짧고. 뭐 이런 멘트 날려줘요. 왜?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때는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고 자지 않아도 졸립지 않대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호르몬은 계속해서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도파민이 나올 때는 표정도 많이 써주고 달달한 얘기도 하고 감성적인 얘기도 들어가죠. 근데 이제 자꾸 도파민이 떨어지면 논리적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머가 없어지고요. 그리고는 이제 직업적으로만 웃기고 직업이 아닌 데서는 웃기지 않아요. 그렇나요?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1년 돼가지고 깜짝 이벤트들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호르몬이 많이 나올 때네요. 네, 호르몬이 좀 왕성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 남자들은 보통 변하더라는 거죠. 익숙해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도파민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있더래요. 여전히 디테일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들의 특징을 봤더니 내가 이 여성에게 익숙해졌어요. 그러면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대하듯이 이 여성을 대하기 시작한대요. 이건 사랑 이전에 인간의 생활 방식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이래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편안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벤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도파민이 나올 때는. 그런데 인간은 도파민이 안 나오면 일상으로 돌아오고 싶어 해요. 이걸 바로 자존감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나,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나. 이 자존감이 남녀 관계에 되게 큰 키워드인 걸로 밝혀지고 있어요. 내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나. 요즘 집에서 기르는 개는 자기가 개라고 생각하나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사람다운 행동을 하려고 해요. 맞아요. 애가 엄청 당당해. 지가 지 집인 것 같아, 여기가. 그리고 걸을 때 워킹 자체도 이래요. 개인데도 워킹 자체가 애가 밝고 맑고. 맞아요. 왜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들은 자기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처럼 행동을 자꾸 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해요. 사람이 동물을 사람 대하듯이 대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고 그렇게 케어를 해줘요. 자, 그런데 사람은 말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에서 뭘로 평가받냐면 숫자예요. 뭔가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뜨끔한 게 이런 말들이거든요. 아, 요즘 잘 안 나오시대요. 아, 선생님 요즘 뭐 영화 안 하세요? 그러면은 나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 오늘도 강의하고 왔는데 슈퍼 아줌마는 저보고 왜 텔레비 안 나오냐는 거예요. 난 열심히 정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이 자기의 하는 일로 자기라고 판단하는 게 있대요. 자기의 돈이 자기라고 착각한대요. 사람은 자기의 유명세가 자기라고 착각하고 정말 최고예요 라고 하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 할머니 역할도 엄청 재밌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그 맞죠? 그 할머니? 네, 그 할머니입니다. 네, 그거. 야너라 뭐 그거 하는 거 맞죠? 에미야 맞아. 에미야, 왜 밥상에 풀떼기밖에 없냐? 저 냉장고 안에 고기는 나 죽으면 끓여줄 거냐? 자, 보세요. 이런 걸 기억해주면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그렇죠? 네. 근데 저분 뭐 하던 분이지? 이러면 이렇게 된다고요. 맞아. 근데 그것은 다 착각이래요. 사실은 인간은 인간으로서 소중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인간은 내가 소중한 걸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남자, 그 여자에게서 나와요. 내가 결혼이 힘든 것도, 애가 낳기 싫은 것도, 연애가 자꾸 안 되는 것도 전부 아버지 때문이야. 라고 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살았나 봐요.
그리고 엄마가 저를 안으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해해라. 너희 애비 저렇게 평생을 살았다. 네가 이해해. 근데 속이 상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이제 참 힘이 없구나. 수많은 메시지가 거기 다 있더라고요. 내가 어디에서 나왔나요? 부모님. 엄마와 아빠죠.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의 친밀도는 곧 나의 소중함으로 연결돼요. 그리고 내 엄마가 내 아빠에 대해서 한 말.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엄마한테 어떤 얘기 들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너희 아빠 같은 사람은 흔치 않단다. 너희 아빠는 말종이야. 흔치 않아. 그게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쳐버려요. 그게 내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쳐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아빠가 너무 무시되는 짓을 많이 하셔요. 그럼 이 여성은 남자는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철이 없어 우리 아빠는? 이해가 안 돼. 그럼 이 여성은 결혼에 대해서 두 가지 생각해요. 첫 번째, 난 결혼 안 해. 두 번째, 결혼을 의외로 빨리 해요. 그것도 더 희한한 것은요. 아빠랑 비슷한 사람하고 결혼할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첫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연민이래요. 내 존재를 잊게 하신 분이거든요. 아무리 행위를 잘못하셔도. 두 번째는 아버지에 대한 길들여짐이죠. 사람은 길들여진 걸 자연스럽다고 착각한대요. 그러니까 난 아빠 같은 사람 절대 안 만날 거야. 엄마도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결혼하고 5년, 10년 지나 보니까 남편이 누굴 닮아 있다고요? 아빠를 닮아.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복이 없어. 난 남자 복이 없어. 아빠 복도 없고 그냥 남편 복도 없고 그냥 자식 복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해서 자기를 몰아가는 경우가 있대요. 자,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하고의 사이는 기본적으로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하신 분들 계시다면 부부가 다툴 일이 매우 많죠. 그렇지만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투고 싸우더라도 애들이 보는 앞에서는 피하고. 그렇죠. 애들 없는데 야산 같은 데 많단 말이에요. 애들 앞에서는 애들이 특별히 어릴수록 거기다가 욕을 하거나 서로를 비난하거나 서로에게 원망을 하거나 이런 건 정말 안 좋죠. 그리고 애가 엄마한테 이럴 경우 있어요. 엄마, 우리 아빠는 왜 저렇게 살아? 난 진짜 짜증나. 자, 이때 엄마는 누구 편을 들어주면 좋을까요? 아빠. 다 알고 계시면. 아빠 편을 어떻게 줘? 아빠가 다 이유가 있어. 네가 아직 이해를 못해서 그래. 그러면은 이 여성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앞에서 말을 이렇게 해요. 엄마도 짜증나. 이렇게 말하지만 나중에 이 여성이 남편이나 남자친구하고 관계를 맺을 때요. 상대적으로 남자 잘 무시하지 않아요. 자존은 내 부모의 사이에서 온 게 있다고요. 그리고 내 부모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해줬는지가 되게 또 중요해요. 어떤 사건을 당했을 때 우리 부모들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만나셨지? 이런 게 어느 날 궁금할 때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뭐 엄마, 나 어떻게 났어? 이런 거 물어보죠. 네.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여기서 꼭 진실을 말해야 될까요? 니가 술 처먹고 들어가면 그냥 엄마 너 낳고 너 이혼도 못했어 아주 그냥. 넌 엄마한테 잘해야 돼 너는. 아우 찔려라. 그래도 좀 뭐라고 해주면 좋을까요? 엄마, 나 어떻게 났어? 너무도 사랑해서. 너무도 사랑해서. 그래서 좀 이렇게 하면 좋죠. 이렇게 엄마 우리 딸 낳으려고 엄청 노력했다. 그냥 엄마 너 낳고 그냥 노래를 정말 한 일주일을 불렀나? 그래서 저도 저희 엄마한테 엄마 나는 어떻게 낳은 거야? 좋지 않다. 너를 안 낳으려고 그랬어. 엄마는 너를 안 낳으려고 그랬는데 똑같다. 우리 집에 제사가 많아. 제사가. 그래가지고 형 하나로는 제사를 다 못해. 그래서 제사를 도우려고 너를 낳았어. 그러면 제가 그때 야 그러면 나는 제사 돕기 위해 태어난 아이인가?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의 태어남 자체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건 우리의 자존의 중심부를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엄마에게 물어봤죠. 엄마, 아빠하고는 어떻게 만났어? 그랬더니 매우 오래전에 할아버지 두 분이 이제 친구여서 결혼을 하셨대요. 두 분이 이제 술을 잡수시다가 자네 딸 우리 아들 주세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그러세라고 해서 결혼을 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슬픈 새는 그러세 같아요.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인생이 흘러간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제 결혼한 날 처음 봤는데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시더래요. 시댁 식구는 한 뭐 10몇 명이 있고 종갓집 장손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도망가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려고 눈치를 보는데 이제 덜컥 이제 애가 생긴 거죠. 도망가려면 애를 가지면 안 됩니다. 얘만 낳고 도망가자. 덜컥 연년생. 하나는 외로워. 둘이 버텨라고 그러고 도망가야지. 덜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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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컥. 그래서 제가 6째가 됐어요. 그래서 엄마의 기구한 삶은 시작된 거죠.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되게 스타일이 다르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되게 미국 사람처럼 생기셨어요. 어머니는 되게 몽골 느낌이 많이 나세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요 되게 스타일리시하시고요. 어머니는 초등학교 때 행사를 하는데 친구 어머니들은 나이가 다 젊잖아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 엄마랑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엄마들이 되게 머리 커트 해가지고 날씬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치마 정장 해가지고 오는데 저희 엄마 저쪽에서 몸빼를 입고 오시더라고요. 이런 패턴이었었어요. 이런 큰 꽃이 많고 호랑이 같은 게 있었어요. 엄마는 아버지 때문에 힘들게 사셨죠. 아버지가 장애도 있고 이제 그림을 하셨기 때문에 매우 힘든 삶을 사셨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의 그걸 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엄마하고 아빠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서 이제 서울로 도망을 나왔어요. 도망 아닌 도망을. 그리고는 이제 미안한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처음으로. 돈을 보내고 이렇게 전화를 했죠. 엄마, 나 이제부터 말일이 되면 돈 좀 보낼게. 엄마 많지는 않은데 아버지랑 맛있는 거 사잡수셔. 근데 저희 엄마는 진도 사람이에요. 장호가 보내지 마. 엄마는 3년 살면 뒤져. 보내지 마. 뭐 딴디 보내. 뭐 딴디 보내냐고. 그래서 이거는 보내지 말라는 건가?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 칠순 때 금강산을 제가 한번 예약을 했는데 엄마 나 이거 뭐 좀 금강산 좀 갈까? 뭐 딴디 그것을 가 금강산. 엄마 2년 살면 뒤져. 제가 그때 알았어요. 뭐단디라는 부모님의 말은 하라는 뜻이라는 걸. 추석 때 이렇게 말하죠. 뭐하러 내려오냐. 너 일도 많고 바쁜데. 이거는 야, 너 바쁘지만 좀 내려와라. 근데 네가 바빠서 차마 오라고는 말하기가 그렇다. 너도 다 컸으니. 그렇지만 아빠가 우리 딸이 보고 싶네.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 우리 아들 한번 내려와서 보고 가라. 그래서 제가 어머니의 말은 조금 알아들었어요. 엄마가 뭐단디라고 하면 하라는 뜻이구나. 그리고는 이제 문제가 아버지가 된 거예요. 저는 아버지하고 대화를 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귀가 안 들리시니까요. 그리고 아버지는 술을 안 잡수시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술을 잡수시면 이제 청각장애가 있으시니까 말을 크게 하시는데 연속 3시간 가능하세요. 근데 이제 계속 새로운 내용으로 업데이트 되는 건 아니고요. 했던 얘기를 또 하시고 또 했던 얘기를 또 하시고. 그래서 저는 술을 먹지 않게 됐어요. 저희 형은 아버지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나 봐요. 이렇게 나쁜 술은 자기가 먹어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의 강한 삶의 색깔이 어떻게 해서든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더 미워지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결혼이 하기 싫어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결혼이 좀 두렵더라고요. 내가 아버지가 된다는 게. 내가 누군가의 남자가 된다는 게. 그러니까 연애는 두렵지 않은데 결혼이 두려운 거예요. 일상이 되는 남녀 관계가. 그래서 뭐 혼자도 잘 살고 있으니 굳이 뭐 결혼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고향을 내려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장가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부모님들 그럴 때 있죠? 아니 뭘 사람이 천천히 다가와야지 언제부터 나랑 뭐 이런 인간관계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됐겠죠, 표정이. 속으로는 이런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누구 때문에 장가를 안 가는 건데. 제 마음에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예, 아버지 갈게요. 예, 가죠. 때 되면 다 가죠. 한 번 더 꾹 누르면서 그래, 내가 소통 강사니까 한 번 더 참아야지. 그래야 강연에 에피소드라도 생기지 않겠어? 제가 어금니를 꽉 다물고 네, 아버지 갈게요. 네, 좀 가죠. 네, 이제 갈게요. 근데 아버지가 더 화를 내면서 나이가 먹었으면 장가를 가야지. 너희 친구들은 다 장가를 가갖고 봐. 애를 낳고 그래. 제가 그래서 더 이상 못 참겠는 거예요.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아빠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괜히 엄마한테 그게 또 가잖아요. 엄마한테 엄마 나 갈게. 근데 이제 제가 부모님 전라도 분인데 제주도에 사셔서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살았거든요. 제주도가 비가 갑자기 올 때 있잖아요. 비가 막 엄청 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된장을 가져가라고? 풀어지겠는데? 근데 저희가 또 그 당시에 어설프게 철이 나가지고 그래,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지. 근데 엄마의 인생 60년, 70년 동안 하셨던 이 된장이 엄마의 영혼을 주는 거야. 안 먹어도 가져가야 돼. 제가 이런 어설픈 철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된장을 옹기가 숨을 쉰다고 옹기에다가 넣어놨어요. 이만한 옹기에 된장을 넣어놓고 제가 쥐포를 좋아하는데 제주도의 쥐포가 맛있다고 시장에서 이만한 쥐포를 30장을 검정 봉지에다가 넣어가지고 이걸 갖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또 트렁크가 하나 있고 여기서 지금 멋지게 딱 뛰쳐나가야 되잖아요. 아버지 됐어! 딱 가는데 트렁크에 된장 봉지를 넣었는데 모양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는 비가 오는 골목으로 딱 나갔어요. 됐어, 엄마. 내가 다시는 집에 오나 봐. 저희 엄마가 키가 한 150 조금 넘으시거든요. 이제 허리도 쌍엑스라지 입으세요, 엄마가. 이제 표범 입으시고 이제 뽀글뽀글 파마에 이제 엄마가 우산을 갖고 막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전 저희 엄마가 세련되지 않아서 더 슬퍼요. 엄마가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뭔가가 괜찮고 그러면 덜 슬프겠는데 예전에는 엄마가 부끄러워서 슬펐는데 이제는 다른 슬픔인 것 같아요. 차라리 나보다 되게 돈이 많고 건물도 있고 몸도 쌩쌩하시고 멋도 막 내시면 내가 덜 슬프겠는데 근데 엄마가 우산을 들고 막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엄마가 키가 작으니까 우산 끝이 자꾸 제 눈을 찌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슬픈 장면인데 된장은 무거워 엄마가 우산은 찌르고 빗물은 계속 눈구녕을 쑤셔대고 있고 이게 뭔 블랙 코미디야 이게. 그리고 엄마가 저를 안으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호가 네가 이해해라. 너희 애비 저렇게 평생을 살았다. 네가 이해해. 너희 애비가 저렇게 평생을 살았어. 네가 이해해. 야, 그런데 딱 두 사람의 느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주 오랜 세월 힘든 일을 오래 한 그 남자의 느낌과 네가 참으라고 네 아빠가 평생을 저렇게 살았다고 슬프게 맨발로 뛰쳐나와서 골목에서 아들을 안고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엄마 아버지가 제 또래 조금 전후에 저를 낳으셨어요. 저는 아이가 셋이거든요. 저는 이제 제 또래에 비해 경제적으로 조금 나은데요. 솔직히 저는 이제 둘째, 셋째가 쌍둥이인데 걔네들이 좀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내년에 군대 갔으면 좋겠어요. 장기 복무했으면 좋겠어요. 무섭다, 진짜. 해병 수색대 같은데. 근데 너무 솔직한 얘기예요. 아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 공간도 없고 얘네들을 위해서 돈도 미리 계속 모아둬야 되고.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괜찮지 않은 아빠인 나를 발견하면서
아, 그 남자. 귀가 안 들리고 노동일을 하고 자식이 6이고 어머님 먼저 돌아가셨고 아버지에게서 학대를 받았던 그 남자는 내 또래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그러니까 아버지 말고요. 그 남자. 나랑 나이가 엇비슷한 그 남자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나랑 나이가 비슷하거나 나보다 어린 여잔데 아이가 여럿이고 자기의 취미도 없고 술을 마시지도 못하고 그 여자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전거도 타고 바이크도 타고 가끔은 해외로도 여행을 가고 가끔은 명품을 사기도 하는데 그 남자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무엇을 했을까? 그 생각이 제가 힘드니까 드는 거예요. 제가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제주도에 있는 한 치과래요. 제가 강의 의뢰하시려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저 아버지가 누구누구씨 맞으세요? 예, 저희 아버지인데 왜 그러세요? 아버지가 그 치과병원에 임플란트하고 뭐 치료 같은 걸 받으러 오셨는데 치료비를 저한테 낼 수 있냐고 물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아빠랑 안 친한데. 예. 얼마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수입 재료로 하시고 싶으시대요. 그리고 신경치료는 금으로 하시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돈이 좀 많이 나왔는데 아시죠? 치과 이거 하면 좀 꽤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저보고 내겠네요. 또 이렇게 정지 화면이 또 되더라고요. 이렇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계좌번호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코디네이터라는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할아버지가 전화 받고 달래요. 예? 저희 아버지 귀 안 들리시는데?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전화 받으라고 막 옆에서 큰 소리로 뭐라고 하시는데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랑 전화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마치 신이 인간에게 전화를 했는데 당신은 이 전화를 받을 거냐고 물어보는 것 같은 거예요. 바꿔주세요. 근데 정말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죠. 아버지가 소리가 안 들리시니까 뭐라고 할 게 없잖아요. 아버지가 이러시는 거예요. 막둥이냐! 아버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아주 작은 소리로. 미안하다. 저는 언젠간 아버지가 저한테 미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나한테 미안해야 돼. 내가 결혼이 힘든 것도, 애가 낳기 싫은 것도, 연애가 자꾸 안 되는 것도 전부 아버지 때문이야. 내가 술 먹는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것도 전부 아버지 때문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언젠간 나한테 그 권위주의를 벗고 미안하다고 하셔야 돼. 라고 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살았나 봐요. 근데 막상 미안하다는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속이 상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이제 그 권위주의가 가득했던 이분이 참 힘이 없구나. 돈 얼마 때문에 막둥이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저는 고향에 가면은 돈을 엄마한테만 드렸어요. 아버지한테 돈을 드렸더니 윷놀이로 사회에 환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마음을 먹었죠. 아,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돈이 없어야 돼. 그래야 문제를 안 일으키시지. 나이가 드셔도 계속 문제를 일으키시는구나, 아버지는. 그래서 돈을 안 드렸는데 그 미안하다는 사건 이후로는 아버지도 윷놀이를 하시든 화투를 치시든 돈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처음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갈 때마다 엄마 몰래 한 번, 두 번, 세 번 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도 바뀌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바뀌시냐면요. 우리 아들 아빠가 뭐 예전에 상처를 많이 줬지. 근데 아빠가 이제는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이렇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제가 집에 갔다가 서울을 가는데 공항에 나오시고 싶대요. 이거는 뭐 저희 집에서는 남북통일 같은 일이에요. 이거는. 아버지는 좀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자식이 오든 가든 딱 안방에서 절대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시는 스타일이에요. 엄마는 항상 표범 입고 나와서 우셔요. 공항에 나서. 늘 울 일이 많거든요. 남편은 귀가 안 들리고 남편 역할을 못하고 돈은 항상 없고 애들은 많고 일은 항상 생기고 그럼 엄마는 공항에서 맨날 이렇게 울어요. 아가 가, 아가 가라, 응 가, 응. 그러면 제가 이렇게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딱 돌아보면 이제 엄마 울고 있잖아요. 엄마 울지 좀 마. 이민 가나? 그리고 울 거면 공항에 나오지 마. 아우 나는 사람 우는 거 너무 싫어. 왜냐면 어려서 내가 감당이 안 될 때 엄마 우는 걸 많이 봤거든요. 나는 엄마를 도와줄 여력이 전혀 안 되고. 근데 이제 그날은 엄마는 무릎이 아파서 못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저랑 공항을 가겠다는 거예요. 생애 최초. 제 의식이 생기고 나서는 아버지하고 단 둘이 공항을 가는데 이게 외국인하고 길을 걷는 것보다 훨씬 뭐 할 말이 없어요. 아빠 언제 이혼하세요? 이런 뭐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공항에 갔는데 얼른 돈을 드리고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돈을 준비를 좀 했죠.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조금이에요. 그리고는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거기서 저를 보고 계시면 이게 좀 자식이 쌩하고 들어가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저기서 저를 보고 계시면 제가 돌아보고 아버지랑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제가 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약간 통곡을 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울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영화를 찍으시네. 영화를 찍으셔. 이거 왜 나오셔서 이런 어색한 분위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돌아봤는데 아버지가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시고 돈을 세고 계시더라고요. 돈이 신권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아버지 기분 좋으라고 신권을, 근데 이제 신권이 이렇게 딱 뭉쳐져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게 돈이 잘 안 넘어가니까 아버지가 와 하시더니 저희 아버지가 이제 뭐 일반 노동 일을 하셨으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자켓을 잘 입지 않으셨거든요. 아버지는 그냥 점퍼를 입으셨었어요. 이제 그걸 입고 아버지가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다행이다, 천만 다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온 공항의 조명이 다 꺼지고 핀 조명 하나가 아버지 등 뒤를 쫙 하고 비추는 것처럼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두 가지를 봤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두 가지요. 첫 번째는 아버지가 되게 모델처럼 몸이 좋고 잘생긴 분이었는데 왼쪽 어깨가 이렇게 완전히 내려와 있고 오른쪽 무릎을 꺾어서 상당히 불편하게 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2초 이상 보면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건 사랑이 시작된 거래요. 사람은 앞모습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깨의 느낌인 것 같아요.
뒤에 표정이 없는데 수많은 메시지가 거기 다 있더라고요. 저희 집은 헤어질 때 엄마하고만 안아요. 아버지는 절 한 번도 안아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가서 아버지를 안아서는 안 돼요. 그건 개념이 없는 행동이에요. 마치 이병희 장군님께 군대 생활 열심히 하라고 안아드리는 거랑 똑같아요. 장군님 군대 생활 힘드시죠? 이게 말이 돼요? 이병 주제. 근데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안습니까? 그런데 뭐 그런 일이 한 2번, 이제 치과 사건 1번, 공황 사건 1번.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제가 엄마하고만 딱 안고 저 아버지 있는 쪽에 가서 이게 약간 저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가가지고 어색하게 아버지를 딱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뭐 0.1초도 안 돼요. 금방 뗐으니까. 근데 순간 스캔되는 것처럼 아, 매우 오랜 세월, 매우 힘든 일을 많이 한 몸이구나.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가끔 엄마하고 전화를 할 때 예전엔 당연히 엄마하고만 전화를 하잖아요. 엄마가 귀가 들리시니까. 근데 이제 저도 되게 자연스럽게 엄마, 아버지 좀 바꿔줘. 제가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시는데. 그럼 저희 엄마는 여보 전화 받아요 이러면 되는데 뭐다로 바꿔 저 연병할 놈을. 아따 받으시오 전화 박동희. 그러면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옆에 아버지가 있다가 아버지가 마치 귀가 들리시는 분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와서 전화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가족들끼리는 그 느낌을 알잖아요. 전화로만 해도 이 집안 공기를. 그리고는 아버지는 항상 새 말씀을 하세요. 그땐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이었거든요. 밥 먹고 차 조심하고 전화세 나온다 끊자.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무슨 뭐 맨날 이런 말밖에 못하나? 밥 먹어라, 차 조심해라, 전화세 나온다. 그리고 나서는 한국에 아바타라는 영화가 들어왔어요. 이 아바타라는 영화에 보면 나비족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에 이렇게 만날 때 뭐라고 인사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맞아요. I see you. 나는 당신이 보입니다 라는 뜻이죠. 나는 당신이 보입니다. 그게 사랑이 돼요? 보는 거 말고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나비족들이 둘이 사랑한다고 I love you라고 얘기해야 될 때 거기는 I love you가 없는 거예요. 그런 단어가. 사랑이 없는 게 아니라 I love you라는 이 말이 없어요. 그리고 똑같이 뭐라고 할까요? I see you. 나는 당신이 보입니다. 이게 흔해 빠진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I see you. 나는 당신이 보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어렸을 적은 밥을 먹는 게 당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사가 안녕이에요. 식사를 제때로 하는 게 그게 평안이죠. 그러니까 옛 어른들은 만나면 뭐라고 인사를 서로 하시는 거예요? 식사하셨어요? 그리고 헤어질 때 식사하세요? 그리고 우리 집에 오면 또 식사하세요. 이게 지금 계속 I love you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 아버지가 나에게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건 밥 먹었냐는 말이지만 내가 네가 보인다는 말이구나. 아, 전화세 나온다 끊자라는 말은 창호가 너 바쁘지만 아버지 엄마 한번 보러 좀 와라. 그런 말하기가 자식한테 부담 줄까 봐 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사이가 저는 좀 더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어른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으면요, 제가 보기엔 어른들하고 친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사람의 언어를 왜 이해하지 못하는지 최근에 조금 알아냈어요. 사람은 내가 힘들면 낱말이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발레단하고 합동 공연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발레리나들에게 계속 이렇게 주문해요. 표정 예쁘게, 힘든 티 내지 마, 어깨 펴고 퇴장해.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이제 걸그룹을 하셨을 때 그런 코치분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있잖아요. 야, 힘든 티 내지 마, 헉헉 소리 내지 마,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제가 선생님께 여쭤봤죠. 선생님, 왜 동작을 얘기 안 하시고 표정만 얘기하시네요. 그랬더니 동작의 완성은 표정이에요. 표정을 지으려고 동작을 하는 거예요. 표정 없이 동작만 해봐요. 스포츠지. 선생님, 저희는 정말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무용수들은요, 점프, 즉 중력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표정을 환상적으로 지어야 돼요. 안 힘든 척. 더 나가서 더 예쁜 표정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보통의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힘든 일 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먹잖아요. 저희는 힘들게 일하고 맛있는 거를 철저하게 통제해야 돼요. 전 지금도 현역이어서요, 출근하면 몸무게를 재요. 그래서 제 목소리에 이렇게 짜증이 많이 배어나 있는 거예요. 표정! 이유가 있어요. 걸그룹 표정!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인생은 우리 모두는 발레리노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잘하려면 점프라는 중력에 반하는 힘든 일을 하면서 표정은 반대로 더 환상적으로 지어야 돼요. 이런 게 연인 관계고, 이런 게 부부 관계고, 이런 게 서비스고, 이런 게 세상 모든 직업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분들하고 다를 수 있는 건 우리는 끝나고 좋은 거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영혼에 좋은 거. 영화도 보시고, 책도 읽고, 좋은 프로도 보고, 자연에서 산책도 하고. 그러면은 저희가 좋은 걸 먹었기 때문에 그 표정을 지을 수 있고, 마음에 좋은 걸 먹으면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부모님이 하신 얘기가 이해가 안 됐는데 나이가 먹고 내가 아이가 생기고 나면 예전에 부모님이 하셨던 그 말이 무슨 뜻인지가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언어를 알아들으면 제가 보기에 사람 사이가 좋아지는데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가끔씩 이렇게 부모님이나 얘기하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짜증나는 말투로 이렇게 말하게 돼서 이제 부모님이 상처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컸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따로 말씀 안 해주시지만 저는 또 느끼잖아요, 그 상황을. 근데 그런 상황을 좀 어떻게 슬기롭게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군대 갔다 오셨죠? 예. 저는 이제 어려서 엄마한테 많이 삐졌던 것 같아요. 좀 못되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사달라고 한 게 있는데 안 사주면 뭐 한 2, 3일 말 안 하고 뭐 좀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군대에 가가지고 강화도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제 대민지원이라고 농사를 지으러 갔는데 이제 선배님들 몰래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 한 번만 하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감을 좋아하시거든요. 이제 아내 치아가 없으셔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도 엄마 감을 한번 사드리고 왔는데 이렇게 전화를 딱 했는데 이제 부모님들은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때 왜 말을 못했냐면 저기 딱 감이 보였거든요. 감나무에. 그런데 제가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시고 이러는 거예요. 막둥이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의 목소리와 감이 이렇게 딱 보이면서 엄마는 나야. 이랬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우냐? 그런데 갑자기 엄마 얼굴이랑 내가 나이키 사달라고 그랬는데 안 사준 거랑 내가 아람단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엄마가 돈 없다고 안 해준 거랑 이제 집에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 못하죠. 그리고 뭐 엄마한테 영안사전 산다고 돈 받고 한영사전 산다고 돈 받고 막 엄마한테 거짓말 친 거 막 온갖 그게 정말 그 감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이제 우냐? 근데 제가 말이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딱 한마디 했어요. 엄마 감 좋아하잖아. 근데 이제 고참이 그걸 본 거예요.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대하고 나서 엄마가 하시는 얘기에 제가 아니요, 왜요, 싫어요, 못해요라고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때가 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만 우리가 바라건대 그때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오면 좋은 것 같아요. 자기만의 때가 올 수가 있거든요. 자기만의 감나무 같은 그 때가. 근데 저는 그나마 다행히 어머니 살아계셔서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계좌이체로. 사랑의 완성은 계좌이체. 아버지한테 돈부터 보내요. 돈 많은 사람은 부자고 잘 사는 사람은 추억이 많은 거래요. 추억은 웜홀 같은 거래요. SF 영화에 보면은 우주는 팽창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주 멀리로 가요. 그래서 빛의 속도로 70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어요. 저는 인간도 우주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자식을 낳잖아요. 매우 가까운 행성이에요. 근데 자식이 점점 팽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멀어져요. 근데 이 속도가, 팽창의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어느 날은 자식하고 부모하고 만나려면 이 거리를 너무나 많이 가야 돼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마음들이. 그런데 이것을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만나게 거리를 통과하는 게 웜홀이래요. 전 추억은 인간을 만나게 하는 웜홀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엄마가 그때 그 노래를 부르셨어요. 여자의 일생. 그러면 이제 엄마는 돌아가셔도 나는 어느 날 라디오에서 그 노래가 나오면 이게 엄청난 웜홀이 되어서 SF 영화처럼 그 시절로 돌아가 있어요. 내 온 영혼이. 그리고 엄마가 그때 바르셨던 화장품 냄새가 나기도 해요. 그때 이불도 보여요. 동백꽃 그려졌던 빨간 이불이 있었거든요. 이런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그 순간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기 대부분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은 안 계시고 젊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부모님이 더 나이가 드시기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하고 웜홀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웜홀을 통과할 때는 중력을 1을 지으라고 하면 7G, 8G, 그러니까 중력의 7배, 8배의 이 눌림이 있대요. 그러니까 웜홀 통과할 때 배우들이 어떻게 되죠? 얼굴 표정이 막 이렇게 하고 거기 들어가잖아요. 추억을 쌓는 데는 그냥 쉬운 게 아니라 돈도 내고 시간도 내고 어색함도 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웜홀을 만들지 못하면 부모님이 우주가 내 우주랑 멀어졌을 땐, 그리고 나중엔 결국 가장 먼 이 시간은요, 죽음이거든요. 이 끝과 끝을 어떻게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이. 근데 그것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웜홀은 추억이죠. 아빠하고 뭔가 한 번 했던 추억, 엄마가 부르시던 노래, 아버지가 부르시던 그 노래. 부디 바라건대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신이 너무 우주가 팽창돼서 멀어지기 전에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웜홀들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부모님과 오신 분이 계시거나 연인과 가족과 오신 분이 계시다면 이 방청이 그 작은 웜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